자, 팔공약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천영일 학생이 왔어요. 오늘 네. 또 수업 한 자리에 하려고 왔습니까? 네, 새해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팔공약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니 누나 예? 한 살 더 먹었네요. 누나라뇨. 아니 새해 덕담이 또 격하시네요, 우리 기자님이. 아니 앞자리 숫자 바뀌신 거 아니에요, 형님? 아유,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30대세요? 네. 아 그렇군요. 저기는 이제 40대 들어섰고 여기 이제 내년에 40대 되실 것 같고. 아이 왜 그러세요? 뭘 그렇게 자꾸 만날 때마다 싸워요. 아유, 이게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또 애정 표현입니다. 저희가 또 예전에 1년 넘게 같이 또 방송을 하면서 합을 맞췄었잖아요, 그죠? 천용기의 그날이의 리 천리마의 마 천리마가 간다. 민망하다.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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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천용기의 그날이의 리 천리마의 마 천리마가 간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듭시다. 응? 뭐 하려고? 팔공약의 8, 공박사의 공. 이런 거. 야, 천영이 살아있어 지금. 생각이 안 돼. 누가 선생님이 선생님이세요, 전학생이세요? 지금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 저는 오늘 수업을 같이 들으러 온 전학생 김그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경산에서 어린이 주스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해외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CEO시면은 지금 뭐 물건도 팔고 계시고 연매출이 얼마나 되시죠? 저기 그 대표님 그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법적 이슈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하시면은 잠깐만 있어 명함이 아니 저기 변호사님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대표님이. 대표님 혹시 회사 행사가 많으실까요? 이 사람들이 새해가 되더니만 무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는 이 욕심, 새해 모두 부자가 돼야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기다리는데 부자 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럼 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도 경제겠네요. 경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2024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가늠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또 있을까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죠. 기업을 경영해야 되니까 환율은 좀 괜찮아질까 수출 여건은 괜찮아질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죠. 맞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가치가 올라갈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저 진짜 돈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네. 얼마? 얼마면 돼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진짜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하는데 부자 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게 오늘 팔공약에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2024년 경제 전망.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을까? 저 오늘 진짜 역대 제가 원하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역대 원했던 최대 주제. 시청률로 한번. 근데 저는 뭐 일단 뭐 경제하면 일부러 경제 신문을 뭐 본다거나 경제 네. 방송 뉴스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데 사실 경제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선생님 저는요 고백할 게 경제 개념도 없고요. 네. 진짜 경제 기억자도 몰라요.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고 딱딱한 언어고 그래프, 숫자가 난무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경제를 공부해야 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팔공약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에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촬영에 안 나오면 영화가
촬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구성하는 주인공이에요. 주체예요.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경제의 3대 주체 기억하십니까? 경제 그런 것도 배웠어요? 배웠어요. 난 소비자. 기억이 안 나. 소비자 이거 봐요. 다 틀리잖아요. 뭡니까? 네, 정부, 정부, 기업, 기업, 가게. 가게 왜 이렇게 명확히 알고 계세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네. 이렇게 정부 동그라미, 가게 동그라미, 그리고 기업 역시 동그라미 해서 이 경제의 3대 주체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내가 이윤을 극대화한다든가 또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 경제는 우리 규모로 설명을 해요. 올해의 경제 규모가 얼마인가? 내년의 경제 규모가 얼마인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올해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로지 만드는 물건이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쉽게. 자동차밖에 없고 그 한 해 동안 자동차가 100대 만들어졌어요. 한 대당 100원이에요. 그럼 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얼마죠? 100만 원. 100원 곱하기 100대니까 만 원이 되겠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학 공부 다시 하세요. 만 원이죠. 네. 그게 바로 GDP입니다. GDP.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갑자기 눈이 막 번뜩번뜩이는. 아 그럼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계 따로 노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되게 긴밀하게 뭔가 연결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좀 괜찮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뭐 하려 할까요? 투자. 투자하려 하겠죠. 네.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신사업 해볼까? 아니면 신상품 만들어 볼까? 이게 다 투자예요. 기업들의 투자.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날까요? 일자리가. 여러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요. 그게 뭐예요? 고용 요건이 개선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뭐가 늘어나요? 소득 수준이 개선돼요. 그렇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요? 소비. 뭘 사고 싶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고 싶어요. 스마트폰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뭐 사고 싶으세요? 어린이 건강 주스. 건강 주스 사 먹고 싶어요. 또 뭐 사고 싶으세요? 저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고 이게 다 뭡니까? 소비예요. 여행 서비스를 소비한다. 뭐 소비재를 소비한다. 그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더 새로운 신상품을 생산해야겠죠? 네. 그게 뭡니까? 또 투자로 연결돼요. 이게 뭐죠? 경제가 숨쉬는. 네, 선순환.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어요. 선순환을 못 해요. 그죠? 그럴 때 강제적으로라도 숨쉬게 도와줘야 되겠죠? 인공호흡. 그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싸게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기왕이면 더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할 때 금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려서 경기를 뭐 합니까? 선순환시킵니다. 숨쉬게 만들어요. 인공호흡하고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요. 2020년, 21년처럼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경제 위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부동산, 그렇죠. 주식시장, 부동산.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요. 반대로 2022년부터는 이 낮았던 금리를 계속 놔두지 않고 끌어올리는 시대예요. 금리를 왜 끌어올릴까요? 이번에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물가를 만납니다. 41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고물가가 해결이 되어야 고금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오른 건 에너지로 1년 전보다 42%가 급등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식료품과 교통비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졌습니다. The risk of inflation expectations de-anchoring has become more visible. We cannot possibly allow inflation to become a runaway train. 서민들이 근데 실제로 경제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모르고 그냥 생업에만 종사하다가 네. 경제라는 단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는 같은 물건을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 네. 이럴 때 결국 이제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체감하는 부분이 마트 가서 장 볼 때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뭐 10만 원 가지고 몇 개 담지도 못하면 이제 훌쩍 이제 10만 원 넘어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캠핑 갔는데 마트 가 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10만 원치 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떡볶이도 골랐는데 뺐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많이. 예. 유독 많이 먹어서 정도입니다. 근데 왜 물가가 이렇게 높다고 인식할까요? 내 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 물가의 상승 속도는 예를 들어 10%인데 소득의 증가 속도는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마트 갔는데 배추 가격이 2,000, 지난주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2,000원이야. 2배나 올랐어. 100% 오른 거예요. 그게 체감 물가예요.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뭐다? 물건의 가격, 물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이 정도면 안정화됐으니 이제 금리를 뭐 인상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표현들은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2%에 부합하면 그러면 이것은 안정적인 물가예요. 그런데 2%를 상회한 물가다. 그러면 무슨 물가예요? 고물가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선진국들이 2%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inflation objective is not assured. We are prepared to tighten policy further if appropriate. 근데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가더라 보니까 미국이 네.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그만큼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또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장 치욕적인 경제 난, IMF 외환 위기. 제가 유튜브를 갖고 있는데 썸네일에 IMF라는 문자만 들어가면 평균 조회수를 넘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만큼 IMF라는 단어에 민감한 거예요. 치트키네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전광판은 거의 모든 종목의 하한가를 날리는 역삼각형 행진입니다. 한라중공업이 임직원 6,000명 가운데 절반인 3,000여 명을 감원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30대 재벌 가운데 무려 7개 그룹이 무너져서 국내 부실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IMF 외환 위기 오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이렇게 2%포인트만큼 벌어졌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을 떠나서 유출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외환위기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외환시장은 선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는 2%포인트로 벌어져 있지만 대략 1년 전의 경우에는 안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던 외환을 좀 더 보유하려고 아니면 외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달러를 더 보유해야겠다고 심리가 집중되는 지점은 언제예요?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역전되기 전입니다. 선행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가장 강달러가 나왔던 지점이 언제예요? 근래 들어서 22년 10월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올해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22년 7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물가는 어떤 거예요? 올라가요.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 가중돼요. 계속 이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2%에 부합하는 순간이 오면 기준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물가를 기준으로 24년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일 겁니다. 2%대 중후반, 대략 한 2.6%로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2024년 우리나라의 물가는 고물가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연간 기준이겠죠. 연간 기준이라고 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평균한 개념일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면 연간으로는 2.6%지만 24년 하반기가 되면 2% 근처로 올 수 있죠. 네. 그 지점이 언제예요? 24년 3, 4분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대충 가늠해 본다면 24년 하반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물가 시대면은 우리 CEO, 우리 근하 대표님은 대표님이시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또 수익을 창출하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저희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자재들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나름 가격을 올려잡아서 이윤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은 판매되는 가격만 생각한 거예요. 옆집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김밥 가격을 올려잡으면 다른 데로 단골집을 옮겨요. 양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판단이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판매되는 양, 수량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매출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늘어나요. 그러나 역시 오렌지 주스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 종이, 포장재, 혹은 오렌지 원액 할 것 없이 많은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윤이 같이 올라갈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가격은 좀 높은 편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도매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소비자를 만나는 소매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각 체감 가격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가격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냉해 피해도 있고 또 뭐 수확기 때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품질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저하되고 양도 적기 때문에 뭐 경매 단가는 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가져가는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져가시는 출하하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분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낄 때 이제 아낄 수 있는 것부터 좀 아껴 나가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뭐 10개 살 걸 하나를 산다든지 좀 소비를 줄이시게 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될 때 경기가 많이 어렵다. 자, 선생님 제가 지금 경제 기본기를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 이제 네. 경제를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또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네. 보통 경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거 여기 딱 나오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 환율. 맞아요. 네. 바로 이 환율 보면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미국 여행 잘 안 가고 요즘에 어디로 자주 갑니까? 일본으로 자주 가죠. 맞아요. 그 일본의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환율은 수출과 수입에 민감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수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환율에 매우 민감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 여행 간다는 것은 일본 여행 상품을 수입한다는 개념이 돼요. 맞죠?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와서 여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국의 여행 상품을 수출한다는 개념이 돼요. 결국 수출입에는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표님도 같은 오렌지 주스를 하나를 수출하는데 환율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벌어들이는 나의 매출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환율이 1,000원이냐 1,500원이냐에 따라서 강달러일 때는 같은 물건을 수출해도 1,500원이 들어오는 거고 약달러일 때는 같은 물건을 수출했는데도 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전망 매우 중요한데요. 환율 전망도 앞에 말씀드렸던 외환 시장의 움직임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강한 믿음, 기대감이 집중되는 구간, 통상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24년 1, 2분기 정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강달러가 다소 꺾일 수 있죠. 그런 흐름으로 환율 시장을 좀 지켜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네요. 그럼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까?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주식의 형태로 좀 보유 비중을 늘릴까? 부동산의 형태로 들고 있을까? 금을 갖고 있을까? 코인으로 들고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 이게 재테크예요. 맞아요. 재테크.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제를 전망해보고 그것을 가늠해보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거. 가계의 재테크 전략도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보통 경기가 호황일 때는 고물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저물가 수치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고물가라는 숙제를 23년 연내 해결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 가동해서 어쨌든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24년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뒤로 미루는 거죠. 물가 안정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23년도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운데 여전히 불황인데 고물가라는 숙제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과정. 그걸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물가가 나를 몰라요.
그렇지만 소득도 같이 늘어나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죠. 견딜만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좀 쪼그라들어서 속상하지만 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거 그나마 양호하죠. 괜찮은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쪼그라진다. 최악이에요. 이건 최악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4년 경제는 경기 침체가 23년에 시작해서 계속 되는데 고물가라는 숙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니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기업들도 가게도 정말 그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강조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제란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환율, 금리, 물가, 수출 다 이렇게 촘촘하게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기란 더 어렵지 않나.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세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네. 근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경제를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너무 정도만 걸어가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지름길로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지름길로.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경제 공부를 안 넘어가시네. 안 넘어가셔. 저 오늘 1교시에서는요. 대충 이제 경제의 기본기를 다졌는데 2교시에는 어떤 수업 들을까요, 선생님? 2교시 때는 그 실물 경제의 움직임과 함께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마 2부부터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1부를 꼭 처음부터 다 시청하시고 2부로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4년 경제는 23년 경제보다 더 어렵다. 경제 때문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영 반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경제 때문이에요. 네. 집을 샀죠. 예, 괜히 사가지고. 어디에 주로 수출을 하나 또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책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텐데, 준비된 날을 만드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을 보이면 어떨까